여러분들, 요새는 또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인플레이션은 진작에 세 자릿수 100%대를 훌쩍 넘겼고요. 인플레 잡겠다고 이 M1 기준금리를 지금 97%를 찍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달이면 기준금리마저 세 자릿수 당연히 싹 가능해요. 아니,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닙니까? 지금 아리에는 축구 빼고는 다 폭망이에요. 아주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2023년 이 아르헨티나의 미친 인플레이션율과 정신 나간 기준금리,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에 뭔 일이 터지고 있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이번 주에 아르헨티나를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가 97%로 올랐다는 뉴스였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3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6%포인트 인상한 97%로 설정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기준금리가 97%인 것도 아찔한데 인상폭이 6%포인트. 와, 이거 실합니까? 기준금리가 97%란 말은요, 한 나라의 화폐 가치가 약 97% 이상의 확률로 똥망 태클을 타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 9월에 업로드했었던 아르헨티나 영상에서는요, 기준금리가 69.5%를 찍었다고 제가 그렇게 오바를 떨었는데 현재는 97%로 몇 달 만에 30%포인트나 겁나게 상승해버렸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는요, 금리를 110%까지 올리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요, 기준금리가 97%를 찍었는데 사실상 그냥 퉁쳐서 100%로 했어요. 아, 이것도 진짜 개웃기네. 어차피 100% 간다 이거지.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97%까지 치켜 올라갈 정도면 인플레이션율, 요거는 얼마나 우주까지 가버린 거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율 세 자리 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율이 한 70%대였는데 올해 초에 80을 넘고 90의 고지를 넘어서 기어코 인플레이션율이 100%를 뚫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박수는 치시면 안 되고요. 아르헨티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연 108.8%에 이르는 살인적인 물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세 자리라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율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높은 거냐? 세 자리를 넘었는데 아직 3등밖에 안 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하고 짐바브웨만이 아르헨티나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습니다. 아무튼 아르헨티나 통계청의 발표로는요, 올해 4월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율은 8.4%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올해 5달 동안 누적 인플레이션율만 해도 32%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건 2023년 토탈로 봤을 때 2023년 연간 기대 물가 상승률은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네 자릿수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이 멈추지 않는 물가 상승률이 2023년은 126.4%에 이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저번 달 예상보다 16.4%를 넘긴 수치예요. 지금 IMF 형님들은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최고 수준이에요. 앞으로 아르헨티나는 10번째 디폴트, 11번째 디폴트 위기까지도 절대 피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비관적인 시각만 내놨습니다. 이게 참 아르헨티나 정부도 정신을 못 차린 게요, 기준금리 훌쩍 올려놓고 화폐 가치는 쥐똥만하게 만들어 놓고는 해외에다가는 뭐라고 요청을 하냐. 우리가 금리를 많이 인상하긴 했지만, 그리고 우리 페소화가 쓰레기긴 하지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에다가 좀 투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실상 염치 없는 신호들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 아르헨티나 페소화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2023년에만 들어서 달러 대비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가치는 쭉쭉 떨어졌고요. 4월 중순 한 주 만에 달러 대비 가치가 23%가 넘게 녹아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만 이렇게 가치가 녹아내렸냐? 그것도 아니고요. 2009년에 이렇게 하락빔을 쳐맞은 것도 이상한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쭉 그냥 계속 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2021년 9월 달러당 페소화의 환율은요, 1달러당 98페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3년 5월 페소화의 환율은요, 1달러당 232페소로 그냥 하염없는 가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이 물가 상승에 화폐 가치가 이렇게 녹아나니까 중앙은행은요, 지난 2월 새로운
새로운 지폐를 신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아르헨티나의 최고액권이 1000페소짜리 지폐였는데 2000페소짜리 지폐를 새로 만든 거예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올해 2023년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을 벌써 4번째 조지고 있습니다. 연간 실효율 이자율을 무려 154%까지 끌어올리려는 진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죠. 사실상 이거밖에 할 수 없어. 이 정도면 너 죽고 나 죽자죠.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죽어라 찍어내고 있는 중앙은행은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대해 완전히 패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부가 매우 늦게 행동하기 시작해 너무 두렵습니다.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실상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요, 페소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 이걸 얼른 미국 달러로 바꾸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행 예금을 달러로 바꾸기 시작했고 페소화의 가치는 더욱더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환율이 자비 없이 움직이면요, 누가 이런 나라에서 무역을 하겠습니까? 이 살 떨리는 환율 리스크에 정신 못 차리죠. 그리고요, 아르헨티나의 페소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개떡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아르헨티나는 무역 결제에 달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외환 보유고 거덜났고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약 400억 달러가 있었던 외환 보유고 약 5개월 만에 55억 달러 이상이 감소해 335억 달러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외환 보유고도요, IMF에서 다 빌려온 돈입니다. 자기 돈도 아니야. 다 빌려온 돈 다 까먹고 있어. 아르헨티나에 지금 달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위환화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수입품 대금을 지불할 때 더 이상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결제에 위안화를 사용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번 달 4월에만 10억 4천만 달러의 중국 수입품을요, 달러 말고 실제로 위안화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달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역할 때 중국의 위안화를 사용하는 걸로 활로를 찾은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야 탈달러 해야 되니까 서로한테 윈윈이긴 했겠죠. 근데 솔직히 이 둘 중에 위안화로 무역하러 온 이 중국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개꿀 빨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아르헨티나에 암호화폐 열풍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조졌지, 화폐 가치 개떡락했지. 국민들은요,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를 믿지 않고 달러를 1순위로 믿고 그 다음으로는 암호화폐를 사다가 사용한단 말이에요. 리서치에 따르면요, 아르헨티나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 1년 동안 암호화폐 소유권이 가장 많이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암호화폐 소유권 성장률 차트 1위는 터키였지만 요 2위가 아르헨티나였거든요. 아르헨티나는 1년 만에 암호화폐 보유율이 23.5%나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고개를 들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지금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를 믿느니 변동성이 크더라도 비트코인을 믿겠어요, 저라도. 근데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이 페소화를 믿지 않고 암호화폐를 계속 사대는 게 이게 정치인들 입장에선 진짜 고깝게 보였나 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요, 올해 초부터 페소화 사용을 권장시키면서 암호화폐를 쓰지 못하게끔 막아내고 있거든요. 진짜 아르헨티나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똥 싸고 있는데 어쩜 계속 뽑아주나 의문이 가요.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온 이 밀레이 형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형님의 주장은요, 진짜 매콤합니다. 이미 가치가 종이 걸레짝이 된 페소화는 갖다 버리고 대신에 아예 달러를 공식 통화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쓰잘데기 없는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을 모두 불태워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야, 이거 진짜 남미 정치인 클래스 참 말도 화끈하게 하세요. 찐으로다가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을 불태우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형님의 인기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망가지고만 있습니다. 아쉽게도 국가 디폴트 사태는 언제든 터질 수 있죠. 9번 10번 터졌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터질 수 있지. 이때가 되면 아르헨티나 시장은 개 박살이 날 거고요. 아르헨티나는 또 IMF한테 찾아가서 빌빌 기면서 회생 신청을 하고 지원금 낭낭하게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또 정치인은 그것도 홀라당 해드시고 또 경제는 망가지고 요것의 무한 루프, 무한 반복입니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포퓰리즘에 반복되는 디폴트, 반복되는 회생. 어느 국가가, 솔직히 대체 어느 투자자가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요, 아르헨티나가 진짜 망해가고 있는 게 조금 보이시죠? 그런데 아르헨이 이렇게나 경제 위기를 세게 겪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뭐냐? 이게 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잘못이 또 크거든요. 아르헨티나의 정치 역사를 보면요, 1940년대에 등장했던 대통령이 바로 후안 도밍고 페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페론 형님이 1946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데 이때 무슨 말을 하냐? 나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만 된다면 국민들을 위해 돈을 쓰겠습니다. 식량이며 주택, 교육, 국민생활 모든 영역에 걸쳐서 공짜로 보조금을 드리겠어요 라고 해서 결국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거든요. 아르헨티나의 노동자, 가난한 빈민들 입장에서야 페론 대통령만한 사람이 없었겠죠. 솔직히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써준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이후에 페론 대통령은요, 다수 대중을 위한 정치, 나라의 국가는 생각하지도 않는 인기만을 얻기 위한 정치, 포퓰리즘을 제대로 시작해요. 노동자를 위해서 돈도 뿌리고 큰 정부를 지향해서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시작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뭐 국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주는 것 같은 정책이지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죠.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지출만 늘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정치인들 나라의 돈이 비어가는 거 뭐 신경 안 쓰고요, 계속해서 돈을 뿌리는 정책을 냈죠. 물론 10년 동안 페론주의로 아르헨티나 노동자의 임금이 47%나 인상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페론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버리는 바람에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기업들 잘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르헨티나의 산업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국제 경쟁에서 비벼볼 수도 없었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아르헨티나는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는요, 지속적인 무역 적자, 불어나는 빚에 막 허덕이기 시작해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부자나라였던 아르헨티나, 결국엔 경제가 급속하게 무너졌고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안 놔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페론주의의 문제점을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해보면요, 정치인 입장에서야 다수의 지지를 받으려면 아르헨티나에서 다수에 해당하는 노동자, 빈민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돈을 뿌리는 정책을 내겠다고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럼 이 정치인이 권력을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약속한 대로 정부가 세금을 걷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뿌리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가에 돈이 남아나질 않으니까. 페소화가 모자라서 복지 정책을 못 쏘고 돈 뿌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써요. 페소화를 그냥 더 많이 찍어내면 되는 거죠. 아, 쓸 돈이 없으면 그냥 돈을 찍어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난 권력이 있다고요. 뭐 일단은 겉으로 생긴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쳐도요, 이 페소화가 너무 많이 뿌려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페소화의 가치는 개떡락하는 거예요. 한편으론요, 다른 나라들하고 무역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슬슬 무역 적자가 심해지기 시작하겠죠. 원래 같은 경우에는 100페소면은 1달러 살 거 이제는 막 200페소를 줘야 돼. 계속해서 아르헨티나는요, 달러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달러가 모자르다고요? 그냥 빌려오면 그만이야 라고 해서 달러가 없으면 빌려서 땡겨오고 정치하기 쉬워요. 페소가 모자르면 찍어내면 되고, 국민들의 인기가 얻고 싶다? 그러면은 페론주의를 앞세워서 저기 옆에 있는 정당 놈의 새끼들보다 더더욱이 현금성 정책, 퍼주기 정책 하겠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뽑히니까.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는 세수도 모자라. 근데 돈은 또 많이 써야 돼. 페소화는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고만 있는데 외국 빚은 갚으려고 해보니까 더 부담만 돼요. 이것이 계속 누적돼서 결국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게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페론주의가 1940년대 얘기니까 현재 2020년대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얘기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아직도 이런 페론주의가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페론주의가 시작된 게 1940년대일 뿐 현재까지도 페론주의는 돈 주겠다면서 경제 회복을 약속하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2019년에 당선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라는 형님이거든요. 이 형님도 페론주의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미 대선에서부터 페론주의의 부활을 앞세워서 인기를 얻었고요. 만성적인 재정 적자는 뭐 생각하지도 않고 위기 극복을 하려면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르헨티나는요, 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통화량을 늘리면서까지 과도하게 공공지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좀 안타까운 게요,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 모든 정당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퍼주기식
복지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뽑히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결과는 뭐 똑같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돈만 뿌리겠다고 지출 확대를 하겠다고만 하는데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지는 않죠. 그렇다고 아르헨티나 재정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잠깐 아르헨티나의 복지 정책 중에서 조금 인상 깊은 것들만 얘기해드리면요, 전기 보조금, 휘발유 보조금, 대중교통 보조금, 막 이런 보조금부터요, 모든 학생들한테 노트북 지급, 야 대단하죠. 집세 보조금에 연금 지급액 확대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연금 수령액도 뭐 몇 %씩 찔끔찔끔 올린 것도 아니고요, 무슨 한 번에 연금 수령액을 70% 가까이 한꺼번에 올리기도 해요. 그렇다면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렇게 뻘짓하고 있는데 IMF는 뭘 믿고 이 아르헨한테 돈을 계속 빌려주나 싶죠. 아르헨은 지금까지 IMF에서 돈 빌린 것만 해도 총 20번이 넘습니다. 현재 IMF 국제통화기금은요, 아르헨티나한테 재정 적자 좀 줄이라고 엄격하게 통화 정책해서 페소화 찍어내지 말라고는 하지만 아르헨은 말로는 알겠다고 하는데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IMF 놈들 너무 호구 새끼들 아닙니까? 내가 한두 번 디폴트 낸 것도 아닌데 계속 돈 빌려주던데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돈 찍어내서 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정치 타락에 빠져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거냐? 물론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뭐라도 똥꼬쇼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년 아르헨티나 정부는요, 이미 바닥나버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정책을 내놓는데 그게 바로 부유세 징수 정책이거든요. 부유세라고 하면 부유층들한테만 납세를 받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만 받는 부자세예요. 정작 빈민들한테는 세금을 못 받으니까 부자들한테만 걷겠다는 거지. 우리 아르헨티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곧 돈 많으신 분들, 하나로는 약 26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만, 부자한테만 세금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는 말을 했는데 자산이 진짜 많은 최상위 소득층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자라고 세금 내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부유층 납세자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매우 강하게 부자들이 반발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징수 목표에 당연히 실패했죠.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었던 부자들은요, 부유세 정책을 내기도 전에 미리 자산들을 해외로 빼돌려 놨거나 아니면은 뭐 이민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러니 아르헨티나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지도 못하고 괜히 뻘짓했다가 자본을 해외로 이탈만 시킨 거죠. 다음으로 아르헨티나가 냈던 정책이 가격 상한제인데, 가격 상한제라는 말이 말 그대로 특정 물건에다가 가격을 얼마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1년에 막 70%씩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지키죠.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건 그냥 앉아서 손해만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했었던 가격 상한제를 지키는 곳은 없었고요, 몰래 암시장에서 거래하면서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책과 비슷하게요, 아르헨티나의 경제장관도 겁나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7월 초 아르헨티나의 경제장관이 사임하고 후임 경제장관을 모셔왔는데 이 새로 오신 분이 한 달 만에 또 교체가 됐고요, 8월 초에 또 새로운 경제장관이 나온 게 이 형님이에요. 경제를 말아먹으니까 경제장관을 자주 바꾸면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